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어젯밤 재구속됐습니다. 출소 11시간을 앞두고 단행된 전격적인 구속에 시민들은 일단 한시름을 놨습니다.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대한민국이 주말 내 멈춰서다시피 했습니다. 카카오는 화제는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며 대책 미비를 인정했고 오늘 정밀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3시간의 진실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내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자체 두 번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K-팝 그룹 중 앨범 차트에서 2회 이상 1위를 기록한 건 BTS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6년부터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늘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마음 졸였던 경기도 의정부 시민들은 안도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김근식의 입소를 반대하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던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피해자는 자신이 13세 미만의 나이였던 2006년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범행이 알려지자 가해자를 특정해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을 계기로 2년간 추가 수사 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 올 것을 우려해 통행차단 행정명령까지 내렸던 의정부시는 안도했습니다. 김근식의 재범과 도주 가능성을 바로 판단한 판사님의 처분에 안도합니다. 김근식은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로 전 국민의 일상은 사실상 멈춰섰죠. 대화를 주고받는 메신저 서비스와 함께 택시와 송금, 결제와 같은 주요 기능도 일제히 멈춰버렸기 때문인데요.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대부분 마비되면서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티 사용자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야근 끝나고 이제 택시 타려고 했었는데 카카오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30분만 밖에서 그냥 서 있다가 빈 차 오는 거 잡고. 카카오 지도 앱도 작동이 멈춰 당황해하는 시민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여행객으로서 택시도 안 잡히고 그다음 길도 잘 모르고 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 등을 처리해온 직장인은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후 2시 현재. 문자 전송은 가능해졌지만 사진과 영상 전송 기능은 복구가 안 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이랑 같이 보냈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안 보내져가지고 많이 곤란해가지고. 카카오를 통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가 먹통 사태로 반납 처리가 제때 안 되면서 결제 요금이 50만 원 넘게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사용자 상당수가 급한 마음에 다른 메신저 가입을 서두르는 등 카카오 서비스 제한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주말을 넘어서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일 전송이나 쇼핑하기 같은 주요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톡 채널이나 이모티콘 검색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완전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났던 판교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불은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배터리나 전력 공급 장치 기기의 결함 등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시작된 지 10시간 뒤인 새벽 1시 30분쯤 카톡 메시지 전송이 재개됐습니다. 카톡 출시 12년 만에 역대 최장 시간 서비스 중단입니다. 이후 카톡 PC 버전 로그인, 다음 카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도 일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완전 복구 시점을 알 수 없어 장애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전원 공급에 따라 그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윤석열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이 비상 상황실을 주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국민적 파급 효과를 통감하시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 카카오 멜론과 웹툰 등 유료 서비스는 보상이 시작됐지만 무료인 서비스는 보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대비책이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만 5천만 명인 카카오가 중요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정밀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불에 탄 것은 지하 3층 무정전 전원 장치 30여 개 중 1개. 하지만 서버 3만 2천 대가 모두 다운됐습니다. 카카오는 예상을 못한 시나리오여서 대비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대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불과 4년 전 KT의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는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 사업자는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글 등 해외 기업들도 천재지변에 대비해 1년에 2번 이상 재해복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메신저 기업이 국가안보와 민생에 직결된 핵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예방 방안,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보고, 조치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건물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부류에 속할 거고요.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16년 전에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지난 주말 전국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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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근식이 사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재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혐의가 얼마만큼 입증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입증된다면 얼만큼 더 구속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제 구별해야 될 거는 김금식은 이제 징역을 살고 있었고 15년의 형을 이제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지금 재구속된 건데 이것은 징역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그 추가 범행 16년 전에 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범행을 이유로 구속이 된 거고 이 구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 임시로 피의자를 이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하지 못하도록 구금해 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심 재판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이고 심급별로 6개월씩이니까 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18개월, 네.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19개월까지도 뭐 구속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이제 재판을 통해서 형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지금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었는데 네. 이제 지금 미성년자 16년 전에 저지른 그 한 명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형을 살면은 또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근식은 결국은 어떤 시한부로 구금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6년 전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증거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중형이 좀 선고될 가능성 있습니까? 네,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혐의 입증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16년 전 사건이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보면 검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정 범죄로 인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소명 가지고는 안 되고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할 수 있고 증명되면 처벌할 수 있는 것에 점차 이 입증의 정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16년 전에 아동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의 증언을 일단은 철저하게 그 수집이 돼야 되고 그 피해자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6년 전에 아동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성인이 됐을 수도 있는 그 피해자의 증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김금식의 어떤 혐의, 특히 이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연월 일시도 다 특정돼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몇 회 피해자의 어디를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지가 일단 의심이어서 그 부분이 좀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오죽하면 나오는 얘기는 그 당시에 피해자가 이제 자기가 겪었던 사실을 보통 일기장이나 이런 데 써놨으면 괜찮은데 그럼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은 친구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그때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럼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왜냐하면 그 친구의 진술까지도 좀 확보를 하면 그나마 피해자의 약간은 모호한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그때 그 친구의 이름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김금식의 그 추가 범행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소명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를 처벌하기 위한 증명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그 변호사님 말대로 증명이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11명을 성폭해서 15년을 살았는데 한 명을 성추행했으면은 뭐 얼마 못 살고 다시 빨리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그 걱정이 너무 타당하죠. 미성년자 성추행은 일단은 1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뭐 사형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사람을 죽여도 보통 징역이 한 뭐 8년에서 12년 사이 선고돼요. 그리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을 때 지금 15년이었고요. 그렇죠. 한 명을 성추행했다라는 거는 뭐 3년에서 5년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중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재구속한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냥 김근식이나 뭐 또는 최근에 출소한 뭐 조두순 사건 이런 것들 보면 이들은 본인의 어떤 성충동을 제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인두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행위에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의 수위를 뭐 살인 범죄나 기타 다른 범죄와 형평을 맞출 필요는 있으나
이들이 형기를 마쳤다고 해서 그대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말대로 재범 가능성이 좀 높은 좀 이런 조사를 좀 뭐 수감 중에 하든지 아니면 수사 중에 하든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복역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그 보호감호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형기를 마치고 징역형은 끝났는데 이제는 그 어떤 이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에 바로 내보내는 경우에 재범의 우려가 대단히 높은 어떤 그런 범인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수용시설에 가둬놓고 이제 여기는 교도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역은 다 마쳤는데 이번에는 또 감호제도를 통해서 사회로의 복귀를 좀 막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치료감호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치료가 다 끝났고 재범의 우려 또는 재발의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될 때 비로소 사회로 완전히 복귀시키는 그런 이제 감호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는 보호수용제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중범죄자들, 재범의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는, 이거는 우려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재범이 확실시 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차마 뭐 사형을 시키거나 무기징역을 할 수는 없는데 사회로 내보내되 그들끼리 그냥 모여서 살게 하는 섬 같은 데다가 그렇게 이제 수용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자치를 하면서 그들끼리 살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국내에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나 어떤 사회의 우려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전향적으로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한 대책 마련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등 카카오와 관련된 서비스 먹통으로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주요 서비스는 상당 부분들은 이제 복구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면은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도 카카오톡도 습관적으로 아침에 그거부터 확인하잖아요. 그랬더니 공지 사항이 아직도 안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복구가 완료된 부분과 아직도 복구 중이라는 그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벽히 지금 복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결국 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해서 저처럼 그냥 카카오톡이 어떤 생계의 수단이 되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냥 약간의 불편한 정도, 뭐 분노 아니면 우울감 이런 걸 느꼈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티 지금 그 택시 서비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카카오톡과 연동돼서 뭔가 로그인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인증을 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주말 장사를 아예 날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정부기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웬만하면 본인 인증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 하다 보니까 인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손해들이 있었고 일부 뭐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전동 킥보드 이용하다가 반납을 할 때 이제 본인 인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결제 요금이 50만 원 넘게 청구된 그런 뭐 피해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피해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은데 이렇게 복구가 늦어진 뭐 하루가 넘어갔잖아요.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지금 그 카카오톡이 많이 욕먹고 있는 게 옆에 네이버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지금 판교의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불이 나서 지금 장애가 딱 이제 발생한 곳이 네이버 카카오톡인데 네이버는 보란 듯이 금방 복구했고 카카오톡은 못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 결국은 이것을 뭐 인증을 하고 이제 SNS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통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를 통해서 서버 자체가 불탄 건 아니고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시스템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거기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그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우회해서 다시 정보를 불러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회하는 정도의 어떤 복구 작업만 하면은 바로 복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톡은 뭐 서버 자체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이 서버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는 통신 시설이 복구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구가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불거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론을 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실제로 지난 2020년 5월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런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일정 규모의 이상의 서버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재난관리 대상으로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법 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법은 통과가 안 됐고요.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예전에 KT 아현동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것이 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뭐 KT는 뭐 기간 통신 사업자이고 카카오톡은 아니지만 오히려 KT보다 카카오톡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요. 카카오톡이 지금 90%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거든요. 이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KT보다도 오히려 더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여기에 어떤 서버가 이렇게 화재 한 번으로 먹통이 되고 이게 지금 뭐 며칠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뭐 단순히 일반 개인 기업의 어떤 자율권, 영업의 자유에만 맡겨놓을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뭐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제 재난관리대상 넣는다고 했을 때 뭐 사기업의 뭐 너무 뭐 비밀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엄청 반발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도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재벌 데이터 센터를 관리 대상에 집어넣었더라면 이 같은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평소에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것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비용이에요. 규제를 받으면은 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장비를 계속 갖춰야 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국가의 기관 산업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뭐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영을 하는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건데 안전장치를 많이 둔다라는 거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둬서 뭐 기업 총수를 처벌하든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국가 기관 산업에 위해가 되는 어떤 그런 사고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손해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의 10배, 20배에 가까운 그런 배상액을 매길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이런 사고 났을 때 기업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영업이익률 그거 몇 % 아끼려고 기업이 망할 리스크를 부담할 오너는 없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일단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조금 남았는데 메신저나 이렇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거든요.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의 요건이나 절차가 법이나 또는 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대로 프로세스대로 그냥 보상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무료 메신저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일단 보상은 별도의 법이 없다는 한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별법처럼 원래는 해운사에 청구할 아니면 국가 배상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국회에서 어떤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다음에 뭐 A 유형에는 얼마, 뭐 B 유형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태에 대한 그 보상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개인들이 별도의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는 있는데
손해배상도 쉽진 않죠. 왜냐하면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겪은 손해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주장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피해자가. 근데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카카오톡이 안 돼서 이러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다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법률 비용도 또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카카오톡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개별적으로 배상받거나 보상받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뭔가 특단의 뭐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국회 차원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이제 뭐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좀 불편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됐다는 감사원 발표 이후에 이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이 실종 보고를 받은 후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고 야당은 정치 감사를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와 감사원장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보고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 의해 죽어가는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북측이 고 이대준 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보고된 뒤 이 씨가 피살되기까지 약 3시간 골든타임의 행적을 밝히라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읽었는지 봤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장악을 통한 정치 감사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에게 장악된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까지 예속되어 정치 감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야는 이제 주말에도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십시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국민의 삶과 안전은 뒷전인 채 오직 정치 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욕보여서 현 대통령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입니다. 예, 이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감사원의 이제 뭐 중간조사 결과의 보도 자료도 나왔고, 그리고 이게 검찰 공소장에 버금갈 정도로 이제 뭐 구체적인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좀 공개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의혹의 실체가 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감사할 만한 사항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페이지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감사원의 발표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꾸 민주당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치보복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 이 정부에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2년 전에 이 일이 있었을 당시에도 이 공무원 관련해서 월북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감사원이든 뭐 수사기관이든 진실에 접근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이 상황에 대해서 자랑가 하나 없는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감사원 중간 발표를 보면 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3시간 후에 이 씨가 사살당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의혹 해소 필요하지요. 의혹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중간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수상적인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수사를 이 부분 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 중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감사원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공소장에 준하는 어떤 얘기들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 여당에서 받아서 집중포화를 하죠. 문재인 대통령 3시간 동안 뭐 했냐. 이게 바로 프레이밍의 정쟁화죠. 그러니까 의혹 해소를 하려면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이게 이제 내용과 절차상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내용면으로 대통령이 뭐 했냐. 대통령 당시에 이 사안을 첩보로 받고 나서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게 뭐냐. 첩보 단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그러면 그 영해상으로 뛰어가야 됩니까? 거기는 저희 영해상이 아니었어요. 북한의 영해입니다.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첩보를 정보로 확인하는 시간 동안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도대체 3시간 동안 뭐 했냐. 이건 정치적인 프레임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원이 지금 발표한 내용들 중에 군 정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SI 첩보 이 부분들을 국방부에서 그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3시간 동안 뭐 하는 시간 동안 국방부가 SI 정보를 분석하는 시간이 있어요. 첩보를 정보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확인해 봐라. 여러 가지 확인을 했던 대통령에게 3시간 동안 뭐 했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월북이라고 보고를 했던 건 국방부가 SI 첩보를 통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청와대가 믿고 어느 정도 정황이 있다고 보니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게 큰 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국민의힘은 전혀 다르다라고 그냥 우기는 수준이에요. 따져보면 지금 저는 이 정치적인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했을 때 해명했을 때 그 날리면을 던지면서 그거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단어를 주는 거예요. 감사원도 똑같습니다. 감사원의 월북 부분들이 정확하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이 당연하겠죠. 중간 결과니까.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끝이 난 것처럼 막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나 이쪽에서는 그거를 잡아다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또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혹 해소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쟁화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정치 보복에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좀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세요. 8년 전 세월호 때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몇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정치 공세를 세게 했던가를 상기를 해보면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 공세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 3시간 동안에 문 대통령이 뭘 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언뜻 생각하는 것은 북에다 무슨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하고 몇 차례 회담도 하고 만나고 친서 교환하고 그 정도 관계였으면 국방 SI 정보 가지고 첩보를 확인해봐라. 우리 영해가 아니니까 못 들어간다. 이러기 전에 그쪽하고 긴밀하게 연락이 됐을 거라고 짐작하는 국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정치 공세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3시간을 이야기한 게 과연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노리는 거죠. 근데 전혀 다릅니다. 세월호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세월호가 이 정치권의 이 역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세월호에 비교해서 3시간을 꺼냈다.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월호 때를 굳이 이제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세월호 때는 너무나 아픈 비극이었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사라졌던 거는 누구나 압니다. 회의를 했던 것도 아니고 관계장관 누구를 불러서 소통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7시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고 3시간 동안은 뭐냐. 그 22일 날 첩보가 들어와서 관계장관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3시간 동안 그 북한의 영해에 가서 구하지 않고 뭐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지요. 그걸 확인을 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라 남북이라는 대치 상황. 2020년은 19년까지 좋았던 평화 모드가 조금 남북이 부딪히면서 서로 간에 불편하고 통신선도 끊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이 거기 가 있으니 첩보를 가지고 정보가 정확하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 했지만 이미 그게 늦었다라고 봄이 옳지 이게 세월호 7시간과 3시간은 아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좀 3시간과 결부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세월호랑 비교하지 말란 얘기는 그럼 세월호 사망자는 몇백 명이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1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정보 확인하다가 큰일이 당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못한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 최우선의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 그 부분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논리를 정연하게 가다듬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총선을 생각했을 때 총선에서 우리가 내세울 얼굴이 누가 돼야 되나 지금 PK 민심도 선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돌풍과 비슷한 또 유승민 전 의원 돌풍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그 초기 조짐 같은 게 보인다. 요즘 와서 때로 과도한 측면들이 좀 보였다. SNS 글에서도 우리 내부에서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때로는 균형감을 조금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천하람 혁신위원은 돌풍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강세를 보이면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실제로 이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굉장히 온도차가 있죠. 당내에서는 물론 뭐 전당대회 룰이 민심 3회 당심 7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은 적어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그 감정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과거 일들로 인해서 유 전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곱지 않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온다. 이거는 구도로 봐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소위 말하는 비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윤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저희 당의 어떤 노선과 합치하는 그런 정치 활동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혼자와 다른 여러 명 이런 구도로 여론조사 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면서 천하람 혁신위원이 돌풍이다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나경원, 주호영 두 분이 같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주호영 두 분 중에 한 분만 나왔다면 제 생각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돌풍은 돌풍 맞습니다만.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볼 때 지금으로 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이 구도하에서도 전당대회에서 당선된다고 보는 당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비윤대 친윤의 구도로 나뉜다고 이제 분석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역선택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높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게 전체는 아닌 것 같고 희망인 것 같아요. 역선택 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과 희망.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냥 보면은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의 당 상황이 보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보기에는 엉망입니다. 이게 도대체 당인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수 지금 현재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나서 또 제대로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대안 세력으로서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게 맞고요. 보면 TK 쪽에서 대구나 경북 쪽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구 그 보수의 심정이라서는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역선택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궁색한 분석이에요.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를 상회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역선택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역선택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당대표로서 나온 친윤이라고 부르는 분들께서 정말 당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민심을 얻으려면은 이런 궁색한 병명 말고 정말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엇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지를 보고 가는 게 맞지. 제가 봐서는 유승민 전 대표를 많은 친윤들이 단일화해서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결코 녹록치 않은 게임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가 봐서는 총선 때요. 윤석열 대통령 그림 옆에 사진 찍고 막 찍잖아요. 그거 안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좀 가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민생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달 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야당 대표가 이제 나서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제 서한을 보냈다 이런 내용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한은 미국에 보냈는데 답장은 국민들께 받고 싶은 거죠.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정상회담을 어떻게 했느냐, 결과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니까 야당 대표인 내가 나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을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보냈다고는 보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걸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정쟁화시키는 시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민생 메시지를 계속 내놓는 게 사실 미사일 발사,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했을 때랑 그리고 이제 대북 북한 공무원에서 이제 북한 군인들한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계속 민생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당내에서 좀 불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불만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불만 전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하는 것들은 정말 태행적인 것이죠. 군사 시절에나 무슨 이 야당 민주당에 대한 인사들이나 민주당의 지도부를 종북 프레임으로 묶어서 공격하는 이런 거는요. 한 60년, 70년 전으로 태행하는 정치 지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혹은 밝히면 되는 것이고 사법 리스크는 뭐든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IRA에 이 서한 보낸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답답하게 일을 못하니까 야당이라도 나서서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걱정돼서 보낸 거예요. 지금 안보, 외교, 참사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 경기, 민생 제대로 잡으라고 했더니 지금 계속 미래를 바꾸려고 국민들의 현 정부를 출범시켰더니 과거만 바꾸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민생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전기차 IRA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왔습니까? 얘기를 했지만 아무 얘기 못 들었잖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상호 의원님 물어봤죠.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아무 얘기도 없었다. 말을 못해요. 무슨 제안을 했던가요? 폭넓게 했습니다. 두루뭉실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저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이렇게 IRA에 대한 어떤 개정안에 대해서 서한을 보내는 게 오죽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 우리 혼자 하는 게 민주당만 하는 게 부러우면 국민님도 들어와서 같이 손잡고 하자 이런 메시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잡고 민생을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이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자, 이런 의혹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만 지역적인 사안에 집착하면서 그 세게 얘기를 하느냐. 한 명이라도 더 지지층을 확보를 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여론 조성을 하겠다. 아마 이런 의도를 보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인정합니다만은 방향이 갈짓자예요. 지금 민생 생각하면서 IRA 서한 관련 서한을 미국에 보냈다고 하시지만은 지금 그 정쟁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방 이슈라든지 국방에 막 정쟁 요소를 넣어서 뭐 친일 국방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민생에 치중한다고 대표된 다음에 얘기하셨던 분이 오락가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도 큰 관련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게 현실화됐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회의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대관식으로도 불리는 이번 당대회는 일주일 뒤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공식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내세웠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 2,300여 명이 기립박수로 맞이합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과 공산당 최고원로 송핑 등도 모습을 드러냈고 곧이어 중국의 다음 5년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당 대회 개막이 선포됩니다. 中国共产党第20次全国代表大会现在开幕。 3년임 확정을 앞둔 시진핑 주석은 1시간 40여 분 동안 성과를 보고하고 다음 5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만과의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我们坚持以最大诚意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공동부유를 4차례 언급하면서도 민간 경제발전 지지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充分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更好发挥政府作用。 오는 22일까지 현직 지도부들과 정치 원로들로 구성된 당대회 주석단 상무위원 46명은 20기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출하고 당원을 개정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가 어제 개막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 집권을 예고하는 대관식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중국 당대회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3연임이 뭐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공식화되는 것은 아마 내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 중국의 체제를 보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이제 주석이 이번에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중국은 당 총서기가 국가 주석이 됩니다. 근데 국가 주석은 내년 전인대에서 확정이 된다. 근데 뭐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확정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미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과연 시진핑 주석이 영수라는 표현을 쓸 것이냐, 그게 매우 주목이 되거든요. 언론에서는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게 공식화될까. 근데 왜 영수라는 것은 직책은 아니고 공산당 지도자의 정치적 사상적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종의
그 마오쩌둥이 영수라는 그러니까요. 표현을 받았었죠.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 위대한 영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인민영수. 만약 인민영수라는 상징성이 공식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사면림을 넘어가서 계속해서 집권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전체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5년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던 게 2035년까지 이제 중동 국가 수준의 그러니까 중산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얘기했고 1950년까지 2050년이죠. 예.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2035년 그 이후까지도 이제 자신이 중국을 이끌겠다 그런 어떤 함의도 거기 담겨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네, 예, 어제 그러면 방금 이제 영수라는 이제 표칭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마오쩌둥만 이제 영수라는 호칭을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일성도 이제 수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유사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수령이라는 개념은 김일성 시기에는 이것이 직책을 의미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책은 아니고 상징성이 부과가 돼서 김정일 시기에는 수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죽고 나서 이제 수령이라는 표현이 썼고 김정은 시기에도 한 번인가 두 번 이제 수령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그 영수도 그렇고 수령이다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1인 지배 체제, 독재 체제를 얘기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유일 체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5년, 10년씩 번갈아 가면서 마오쩌둥 그다음에 덩샤오핑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구성이 됐는데 3년이 되고 그 이후로 간다라는 것은 뭐 북한과 유사한 유일 체제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어제 연설에서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통일을 거진 천명하다시피 한 건데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뭐 어저께 조금 전에 나옵니다만 1시간 44분의 연설 중에 특히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을 썼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한 기필코 실현하겠다. 이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박수가 나왔다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일단 평화 통일이라는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무력 사용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일동안 정통성 또 자신의 최고의 업적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우리가 뭐 최근 1, 2년 충분히 경험을 했고 특히 올해 경험을 했던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대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대만을 이제 침공할 경우 우리에게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관심이 있는 게 한미 동맹,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늘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큰 틀에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아시다시피 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대만 문제가 핵심이긴 하죠. 그렇다면은 또 이걸 하나의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전구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뭐 동원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봉쇄를 했을 경우에는 주한미군 U2 정찰기가 동원이 됐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간다면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군사작전상 또 주한미군의 성격, 위치상으로는 일단 주1 미군이 먼저 동원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나 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침략을 할 경우에 미군이 이제 자동 개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만과는 어떻게 돼 있나요? 미군과?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만과의 정상적인 국교를 단절하면서 미국이 이제 세 개의 관련 법안들을 통과했습니다. 크게 이제 대만 관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만에 대한 그 평화적인 현상 유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이 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 조항은 아닌데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이죠. 한미 동맹 조약도 사실 우리가 침공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미국 개입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세 번, 네 번을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뭐 말실수다 해갖고 미국 내에서도 그
정부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주워 담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만약에 군사적인 침공이 벌어진다면 미국의 개입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현재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침공당할 그 자동 개입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이 약간 그런 인계철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군 측 네. 입장에서는 이 인계철선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28,500명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이 침공을 하게 되면은 미군을 공격할 것이고 또 그들의 작전 목표도 일단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이 참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에서 확장 억제죠. 미국은 한국에 확실한 안보 공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최근 북한이 강도 높은 미사일 도발을 나가고 있는데 중국과도 굉장히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축전을 막 주고받고 하고요. 우리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앞에서 영수와 수령으로 얘기한 것처럼 당대당 관계거든요. 그래서 노동당 중앙위가 중국 공산당 측에 축전을 보내고 당대당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어떤 국가보다 서로 간의 이 관계가 밀접한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100% 자신들 흔히 말하는 혈맹이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게 1인 체제의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인데 서로 간의 신뢰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공세적으로 가고 있고 특히 중국도 미국과의 이런 대결 국면이 심화되니까 예. 뭉치고 있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환경은 한국한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이번 주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체 통산으로 1위만 두 번째인데요. K-팝 가수 중 2회 이상 1위를 기록한 건 방탄소년단 이후 처음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발매된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맥시던트의 타이틀곡인 케이스 143.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Just so 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143. 현지 시각인 어제 예고 기사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의 7번째 미니 앨범 맥시던트가 빌보드 200에서 자체 통상 두 번째 1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K-팝 가수 가운데 이 차트에서 2회 이상 1위를 기록한 것은 그룹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빌보드 200은 전통적인 실물 음반과 디지털 음원 소비 등을 합산해 순위를 산정하는데 스트레이키즈는 실물 음반을 11만 장이나 판매했습니다. 빌보드는 11만 장은 올해 나온 앨범 가운데 네 번째 많이 팔린 기록이라며 비영어권 앨범 중에는 가장 많은 판매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이전 앨범 오디너리로 이 차트 1위를 한 뒤 불과 3개월 3주 만에 또다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다음 달부터 세계 16개 도시를 순회하는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진행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어느덧 가을 단풍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단풍을 보려는 인파로 강원도가 북적였는데요. 붉게 물든 아름다운 풍경들 함께 보시죠. 강원도 태백시 철암 단풍 군락지에 붉게 타는 듯 단풍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맑게 흐르는 철암천과 바위 절벽 위의 단풍이 자아내는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다른 곳보다 유독 일찍 붉게 물들어서 단풍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은 멋진 풍경에 탄성을 지르며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자작나무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하얀 나무와 단풍이 어우러진 모습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절정으로 향하는 단풍을 보기 위해 오대산과 설악산에는 지난 주말 하루에 4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산림청에 따르면 오대산과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에, 북한산 단풍은 이달 말쯤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9.1도 보이고 있고 춘천도 11.9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14도 선에 머물겠고요. 대전 16도, 대구 18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오전까지 곳곳으로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4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